네, 대박 90분 수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90분 동안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정재웅 차장, 한솔컨설팅의 허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시장 이슈 살펴보기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02786-1022-1023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MTN 채팅방 지금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의 대담한 토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1840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대북 리스크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관건입니다. 또 한 번의 상승 탄력을 받게 될지 다음 시나리오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죠. 정재웅 차장님,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될 때마다 듣는 얘기 바로 학습 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건가요? 이게 학습 효과가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거에도 이제 북한 관련된 뭐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슈들은 뭐 예측 불가능했죠.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번번이 그 당일날 만회가 되든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 뒤에 만회가 되든 일주일 안에 이렇게 빠르게 만회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정일 뭐 사망 사건 이걸 보면은 시장에 그 올해도 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많이 퍼졌죠. 뭐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래도 그 뭐 좀 잠시 후에 보면 또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이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당시에 보면은 뭐 94년도인데요. 시장은 그 장중에는 출렁거렸지만 종가상으로는 뭐 0.3%대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뒤에 뭐 2000년대 초반에 핵실험 뭐 이런 것들도 시장이 그렇게 뭐 장기간 반영을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그리고 최근 좀 보면은 이제 김정일 관련해서 2008년도 때에도 이제 건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뭐 이런 오리무중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도 한 1.5%대 하락에 그쳤고 그 2008년도라고 하면 9월 달인데요. 9월 9일인데 2008년 9월 달에 시장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았던 약세장의 시기였는데 불구하고 1.5%대 하락이었다. 그리고 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천안함 뭐 습격 사건, 천안함 폭격 사건이라든지 또한 연평도 폭격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은 그런 약세 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번에도 뭐 이런 큰 이슈죠. 상당히 큰 이슈인데 이 북한 사회가 요동칠 수 있을 만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학습 효과로 인한 또 빠른 만회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신용 등급이라든지 또한 그 투자자들 뭐 국내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해외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는 남북 분단이 돼 있고 언제든지 뭐 국지적 도발이든 무슨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다.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북한 정권이 붕괴가 돼가지고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김정일 사망 사건도 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뭐 이제 당일날 그리고 어제 정도로 해서 반영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뭐 외국인도 항상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허준 대표께서는 시장의 학습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뭐 앞에서도 정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북한 리스크로 해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훼손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일시적 충격에 좀 불과한 건데요. 오히려 그 이번에 북한 변수로 해서 그동안 좀 경색되어 왔던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좀 그 북한 쪽에다가 화해의 좀 메시지를 좀 보내는 걸로 보이고 또 미국과 중국 동시에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빨리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의 뭐 조의를 피하지는 않았지만은 민간 차원, 고 이제 정주영 회장의 그 아들님 되시는 정몽원 회장의 직계가족인 그 현정은 회장이나 또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를 아마 민간 차원에서 조의를 좀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 관계가 좀 더 김정일 사후에 화해 분위기로 좀 더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향후 그 남북 네. 리스크보다는 남북 그 화해 분위기가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을 줄 거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나 CDS 프리미엄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경제 지표가 아직도 좀 계속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래서 알아서 시장은 눈앞에 있는 뭐 북한 변수보다는 유럽 쪽이나 미국의 경기 지표에 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북한발 리스크는 좀 단기 충격에 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북 리스크에 따른 급락 때문에 뭐 지수 상하단 면들을 좀 조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낮추는 분들이 많았죠. 정재영 차장님, 오늘 시장이 급등하면서 대북 리스크 발생 이전 수준까지 조금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네. 박스권 지금 하단이 되는 건가요? 상단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의 큰 흐름은 1800에서 1950이라는 이 박스권 구간을 상당 부분 과거에도 지금 8, 9월 이후에 거쳐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거쳐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북한 이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수에 녹아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만큼 이제 뭐 주식 부분에서 를 차지하는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큰 흐름은 1800에서 1950 이 구간인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항상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주세 그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상향 이탈하는 모습도 나오지만은 그 상향 이탈하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에 한 50포인트 정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50을 넘어갔다. 네.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를 갔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것이 오버슈팅이지 추세를 돌파한다고 해석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1800을 이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일 사망 사건에서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그것이 곧 박스권 하단부를 깨고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 뭐 항상 그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까지 해본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1800에서 1950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는 감안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네. 큰 흐름은 이렇게 박스권 구간으로 가고 지금의 박스권 상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1850 수준인데 이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해외 그러니까 유로존이라든지 글로벌 증시보다 못할 요인도 없지만은 네. 또 뒤집어 보면 그것들과 딥커플링 돼서 우리나라만 좋을 상황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 흐름과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증시가 지금 한 300포인트 오르면서 12,100선을 회복을 단숨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번 주 안에 미국 시장이 뭐 다시 큰 폭의 하락이 없다고 하면 190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오늘 정도로 해서 뭐 박스권 상단이 아니고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네. 지금 그래서 실적 부분 그러니까 다음 달이 어닝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호전주들 혹은 내년도 성장 전략이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집중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1800에서 1950포인트 박스권은 시장 큰 흐름상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1800선이 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존에서 뭔가 시장이 예상하지 않는 특별한 악재가 나오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탈리아, 스페인이 디폴트를 하거나 또 유럽의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덱시아 네. 그룹을 은행 금융그룹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파산을 하거나
이런 그 시장에서 지금 예상한 신용등급 하락 가지고는 1800 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해서 추세가 뭐 1700 깨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지 못한 악재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신용등급 하락이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 하더라도 1800과 1950은 한 2월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재용 차장께서는 1800선이 시장에 좀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허준 대표께서는 뭐 박스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조금 더 낮게 보시나요, 하단을? 예, 저는 그 박스권 하단을 한 1750으로 보고 박스권 상단을 한 1900 정도 봐서 한 150포인트 좀 큰 박스권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소폭 좀 조정이 예상되는데 현재 그 1848포인트라는 위치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에 좀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종합지수상의 위치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한 중간 밴드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조금 뭐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도 만약에 조정받을 때 심하게 빠지지 않으면은 주가는 좀 이렇게 단기 차익 매물 소화되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성격은 좀 뭐 미니 산타 랠리 정도로 해서 좀 박스권 상단을 한 1900까지 좀 위로 열어둔 상태에서 앞으로 뭐 4분기 실적이 호정되거나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 이런 쪽을 좀 찾아서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 또 오늘 그 22에서 유럽은행들에 대해서 그 4,980억 유로의 3년 만기 무제한 또 장기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시장의 그 신용 경색 국면을 완화해주는 좀 좋은 뉴스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좀 소폭 조정을 거치더라도 일단 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지금 박스권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재훈 차장님보다는 허준 대표의 박스권이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업종 얘기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차장님 오늘 뭐 해운주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조선주가 좀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았고 부정적인 전망도 참 많았는데 조선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해운 업종이든 조선 업종이든 지금 성장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이 11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한 1.4%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조선업종의 대표 주자인 현대중공업 역시 이 조선업황의 실적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그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이제 그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해운업황은 조선업황보다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 뭐 G6에서 해운연합이 탄생됐다 이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의 APL, 일본의 또 MOL이라든지 NYK 또 독일의 하팍로이드, 홍콩의 OOCL 또 우리나라의 현대상선 이렇게 해서 6개의 이 해운업체가 연합을 만드는 거죠. 이런 연합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그 해운업황이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유럽 쪽이 전통적으로 해운 쪽이 수요가 많은 쪽인데 유로존 쪽에 이런 재정 우려감으로 인해서 해운업황이 상당히 물동량이 축소돼 있고 해운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업계 1위 기업이 이제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반도체 시장을 보더라도요.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향후에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선도업체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후발업체의 생산 단가 이하로 팔아버리는 즉 치킨 게임을 벌리죠. 지금 해운업 쪽에서도 이런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후발업체인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이 후발주자들이 1위의 이 치킨 게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럴 정도의 해운업황이 안 좋다. 해운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운업황이 풀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물동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선업종이라든지 해운업종은 저가 메리트 외에는 당분간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선업종은 내년 수주 모멘텀이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도는 또 부진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저가 메리트 외에는 네. 성장 모멘텀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선주나 해운주 아직까지 업황은 부진하고요. 지금 저가 매력만 있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이 나온 걸까요? 아직도 더 나와야 될 바닥이 있는 걸까요? 보통 최악의 국면을 갈 때 주가는 그 이전에 바닥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주가가 4만 원권에 있던 주가가 1만 원도 깨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해운주들 그러니까 네. 업황은 바닥권이지만 주가는 바닥권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것을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대한해운이 구조조정 가면서 법정 관리 갔듯이 이런 식의 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구조조정을 잘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고 나온다고 하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상당 기간 횡보 과정을 거치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고 이 횡보 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해운 업황이 빨리 회복되느냐 아니면은 오래 가느냐 이 기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나올 시기는 아니고 바닥권의 횡보 과정인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시기예요. 어쨌든 해운 업황이 회복이 될 거다. 네. 빠르면 좋고 늦어도 한 2, 3년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운주들의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해서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하지만은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네. 게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운 업종은 좀 뒤에 투자해도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선이나 해운주 바닥은 지나고 있지만 지금 횡보 중인데 이런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준 대표님, 오늘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매력 때문일 텐데 단기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정도가 이제 통신주죠. 그래서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고 또 이제 고배당 관련주로서 연말에 좀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배당을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배당 부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이거가 좀 관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은 한 5% 정도가 넘을 거로 보이고 LGU 플러스는 한 3.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E망을 이제 먼저 깔므로써 아마 선발주자로서 좀 우리가 내년 1월 달까지 좀 길게 좀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KT와 SK텔레콤은 만약에 이거를 배당을 받게 되면은 1월 초에 이제 28일 날 배당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 후에 배당 받은 것보다 주가 하락폭이 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년에 한번 SK텔레콤을 연말에 좀 배당을 받았는데요. 배당을 받고 나서 그 후에 1월 달에 주가가 더 계속 하락함으로써 배당 수익률 5% 이상의 좀 평가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통신주가 LG U 플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KT나 SK텔레콤은 아직도 좀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거나 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가 아직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이런 관점에서 제 생각은 만약에 통신주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27일이 좀 배당 부 마지막 날이니까 27일 날 좀 장중에 좀 보셔서 일단 좀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통신주 지금 혹시 배당 매력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지금 매수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27일 배당 받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